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연준의 피봇에 대한 기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봇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책의 전환, 회전 이런 것이 되겠죠. 연준의 금리 인상이 당장 끝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끝나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기대감인데요. 시장에서는 지난 6월 달에도 연준 FOMC를 앞두고 FOMC를 끝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제 거의 금리 인상은 거의 뭐 시장이 예상한 것 정도까지만 간다. 당시에 연방기금 금리가 1.75% 정도였는데 3% 정도까지만 연방기금 올리면 이제 끝난다. 이제 거의 다 왔다. 이제 거의 다 왔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꽤 시장에 널리 퍼져 있었죠. 최근에도 이제 그런 기대감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ECB가 뭐 정책금리를 크게 올리고 있던 ECB도 유럽의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이거 금리 인상을 물가만 생각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이 경제도 생각해서 인상폭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들이 정책회의, 그 ECB 중앙은행 정책회의에서 꽤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연준 부의장이죠. 브레인라드 부의장이 그런 경제도 많이 약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할 때 물가뿐만 아니라 경제도 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경제가 나빠지는 상황까지 감안해서 본다고 한다면 뭐 경제가 나빠지다 물가는 그 다음에 떨어지겠죠. 고행적으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경제가 너무 나빠지지 않도록 연방기금리 인상을 이제 대충 끝내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뭐 지금 지난번에 FOMC에서 점도표에 따르면 내년 초까지 4% 또는 4.25% 정도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지금 이 연방기금리 3.25%죠. 그러니까 천천히 조금씩 올리고 가다가 물가가 더 이상 안 올라갈 것 같으면 이제 그때 인상을 멈추고 지금부터 금리 인상 속도를 줄여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미국, 유럽 중앙은행 내부에서도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피봇에 대한 기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파월 의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올해 들어와서 여러 차례 분명하게 했습니다. 특히 9월에 8월 말 9월 초에 이제 연준 파월 의장이 그런 이야기를 강하게 하면서 주식시장, 그다음에 채권시장 전반에 큰 조정이 일어났었죠. 그때 파월 의장이 한 이야기를 보고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 파월 의장이 그 케토 연구소라고 하는 워싱턴의 탱크들이 모여 있는 거기서 이제 질의응답 중심으로 세션을 진행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웹으로 뭐 누가 참석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웹 세미나로 이게 본인 이야기도 좀 하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는 경제 전문가들이 아니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뭐겠습니까? 올해 11월, 그러니까 지금 다음 달 곧바로 11월 8일에 미국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정책 잘못해가지고 인플레이션 나왔다고 중간선거에서 질 것 같다라는, 뭐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 따르면 상원은 박빙이고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의석이 좀 밀려요. 상원의 다수당이 공화당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 딱 일주일 전에 11월 2일에 FOMC가 또 있습니다. 1일, 2일에 FOMC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 금리 인상 이제 거의 끝나간다. 우리가 물가 다 잡았고 그래서 이제는 뭐 75bp 아니고 50bp, 25bp씩 이렇게 금리 인상 낮춰가면서 이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승리를 거뒀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워싱턴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파월 당신 무슨 생각하는 거냐. 지금 중간선거 얼마 안 남았다. 11월 8일 중간선거 불과 일주일 전에 FOMC 있는데 그때 가서도 또 금리 인상 확 하고 인플레이션 정말 심각하고 경제가 침체가 오더라도 계속 금리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 또 할 거냐.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정치에
물론 뭐 정치 앞두고 집권 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쓰는 것도 선거 개입이겠죠. 중앙은행으로서는. 근데 반대로 그 집권 여당에 너무 불리하게 또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파월 의장을 앉혀놓고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거기서 파월 의장이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들은 내용이 뭐냐면 파월 의장이 폴 볼커도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실패했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폴 볼커가 연방기금리를 20%까지 끌어올려가지고 80년에 81년에 인플레이션을 잡았다. 80년, 81년 인플레이션이 미국이 16%까지 올랐거든요. 지금이 뭐 9% 조금 넘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16%까지 물가가 올라갔는데 1년 동안에 그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폴 볼커가 연방기금리 20%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잡았다. 이게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폴 볼커도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폴 볼커의 연준 의장 취임하고 나서부터 행동을 보면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는 충분히 역사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1979년 여름에 폴 볼커가 연준 이사를 하다가 연준 의장으로 의장에 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막 올려요.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폴 볼커는 굉장히 매파적입니다. 금리를 20%까지 끌어올죠. 연방기금 금리를. 근데 당시에 이제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는데 80년 11월에 재선이 있습니다. 뭐 임기 4년하고 재선이 있었는데 이 금리를 80년 초에 연방기금 20%까지 끌어놓고 나니까 대통령은 이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지금 사실 카터 대통령 역사적으로 굉장히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고 당시에 뭐 지지율이 이 대통령 취임 기간에 재선을 앞두고 있는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지율이 한 30%가 채 안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다간 재선 안 된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카터 행정부가 어떻게 했느냐면 폴 볼커 인플레이션 잡긴 해야 될 것 같고 79년에 인플레이션 너무 문제가 되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는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래서 볼커가 적임자라고 판단을 했어요. 볼커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인플레이션 잡는 데는 정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시장이 평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폴 볼커를 중앙은행 연준 의장으로 앉히면서 카터가 보험을 하나 든 거죠. 대통령이. 볼커가 자기 마음대로 물가 잡는다고 금리 마음대로 올리다가 경제 박살내고 자기 재선에서 떨어뜨릴까 봐서 당시에 연준 의장이던 윌리엄 밀러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폴 볼커보다는 선임자입니다. 아무리 거의 뭐 하이어르키가 없는 조직이라고 하지만 윌리엄 밀러가 연준 의장을 할 때 폴 볼커는 뉴욕 연방은행 총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라고 봐야 되겠죠. 이 윌리엄 밀러를 중앙은행 연준 의장에서 빼서 대통령 옆에 있는 재무부 장관에 앉았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중앙은행 총재보다는 한 단계 위라고 보통 평가를 하죠. 물론 지금은 굉장히 독립적이기 때문에 뭐 연준 의장이 뭐 재무부 장관하고 수혈이 높다 낮다 이렇게 따지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재무부 장관이 좀 높습니다. 근데 그 전에 중앙은행 연준 의장을 하던 윌리엄 밀러를 재무부 장관 앉혀가지고 대통령 앉혀놓고 그런 다음에 인플레이션 파이터 폴 볼커를 연준 의장으로 앉힌 거예요. 이거는 참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이 폴 볼커 전임자한테 당신이 재무부 장관을 맡아서 내가 재선을 나가는데 경제를 어떻게든 잘 만들어봐라. 그래놓고 또 폴 볼커한테는 물가를 잡아라. 아니 그때 유가가 워낙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전 미국으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부 장관은 경제를 살리겠다. 중앙은행 총재는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는 또 재무부 장관은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앉혀놓고 이게 이제 당시에 1979년 8월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폴 볼커가 들어서 그 연준 의장에 되고 난 다음에 80년 초까지 열심히 금리 올렸죠. 금리 올려서 일단 물가부터 잡는다라고 했고 당시에 재무부 장관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가를 잡으려고 했는데 물가가 안 잡혀요. 이 정도 가지고는 물가가 안 잡히는 거예요. 물가는 계속 올라요. 12%에서 안 잡혀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는 재선이 급하단 말이죠. 일단 재선부터 하고 11월에 선거가 있으니까 재선에 당선되고 그 다음에 생각합시다라고 해서 뭐 재무부 장관을 많이 압박을 했겠죠. 아마도 재무부 장관도 뭐 우리가 뚜렷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몇몇 기록이 남아있는 거에 따르면 자기가 선임자로서 이 폴 볼커를 많이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폴 볼커도 물가가 12%인 상황에서 연방임금리를 20%까지 올렸던 거를 다시 8%까지 낮춥니다. 8%까지 낮춥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농민들이었어요. 농민들이 왜냐하면 주로 돈을 빌려서 경작을 많이 하잖아요. 대규모 경작을 하니까. 그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대규모 시위에 나섰던 것이죠. 심지어는 그 워싱턴에 저기 연준 그 건물 앞에 가가지고 포위하고 볼커 나오라고 당신이 금리 올려서 우리는 지금 다 죽게 생겼다고 이러다가 곡물가 폭락하고 우리 빚은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대규모 시위를 할 정도로 상태가 나빴는데 어쨌든 이게 그러면 대통령 재선에는 아주 심각한 요소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나서서 재무부 장관을 압박하고 폴 볼커 중앙 연준 의장을 압박해서 금리를 다시 낮춰줬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물가가 낮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재선에서 떨어졌죠. 떨어지고 레이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서 폴 볼커 연준 의장한테 당신이 정권을 갖고 있으니 당신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행동하라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연방기금리를 20% 위로 끌어올리고 그렇게 해서 81년, 82년에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잡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월 의장이 한 이야기는 뭐냐면 볼커는 인플레이션 잡는데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입김에 자기가 충분히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1년, 2년 더 가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은 그럽니다. 폴 볼커도 성공적이지 못했다. 근데 자기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개토 연구소에 가서 거기서 하는 웹 세미나에서 그 정치하는 사람들 쭉 들어와 있었을 텐데 거기서 폴 볼커도 실패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긴축을 했던 연준 의장도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11월 중간 선거 전까지 내가 어떤 행동의 변화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연준 의장이 파월이 연준 부의장이 브레이나드라는 여자분이죠. 근데 브레이나드 부의장은 굉장히 민주당 성향입니다. 그게 이제 워낙 민주당 성향이고 그래서 예전에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면 재무장관 후보 1순위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고, 당시에 이제 그 선거 때 힐러리 클린턴한테 자기가 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정치적인 후원 한도까지 막 채웠어요. 그래서 그게 의회에서 논란도 됐습니다. 연준 이사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게 과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거 맞냐, 뭐 이런 걸 이제 의회에서까지 논란이 됐을 정도로 정말로 민주당 성향인 브레이나드입니다. 브레이나드 부의장이 꺼낸 이야기는 뭐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아니 지금 선거도 곧 있는데 선거 일주일 전에 우리가 금리 인상을 과감하게 하는 거는, 큰 폭으로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파월 의장은 브레이나드가 그 이야기를 꺼내기 전부터 이미 정치 일정은 내 앞에서 꺼내지 마라. 나는 폴 볼커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정책 전환, 피봇을 기대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차트를 보시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몇 개의 항목으로 나눠 가지고 그거를 이제 합산시켜 놓은 겁니다. 지금 뭐 전년동을 대비로 뭐 8%, 8점 몇 퍼센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것 저것이 기여를 해줄 만큼씩 쌓아서 저렇게 돼 있는 거죠. 제일 밑에 있는 게 자동차예요. 그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8% 정도 차지합니다. 근데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동차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소비자 물가에. 중고차 가격을 넣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중고차 거래는 개인들하고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들하고 거래하는 거는 물가에서 일반적으로 뺍니다만 미국은 중고차까지 워낙 차가 중요하다 보니까 미국 소비자들한테 중고차를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작년 올해 초까지 물가 상승이 굉장히 높았죠. 전체 물가의 기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반도체 공급망 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급망 차질이 있다 보니까 이게 중고차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것 때문에 물가가 작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 뒤를 이어서 유가 올라가고, 곡물 가격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초부터는 주택 임대료까지 막 올라가기 시작했죠. 이 네 가지 항목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물가 상승의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네 개를 합치면 이 주택 임대료도 미국이 굉장히 소비자 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죠. 전체 소비자 물가 차지하는 것에서 바스켓에서 32% 정도 차지합니다. 에너지도 한 8% 차지하고 식품이 한 10% 넘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한 8% 되니까 이 네 가지만 합치면 이건 60%예요. 나머지 40%였겠죠? 이 나머지 40%는 우리가 요거 빼고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뭐 모든 것들인데 사실 이게 6월 7월까지만 하더라도 4개 빼고 나머지는 물가가 그렇게 올라간다는 느낌을 안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만 물가가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는 벌써 안정됐고 이게 유가랑 곡물 가격이 더 이상 안 올라가면 야 이제 집값만 잡으면 되겠네. 주택 임대료만 좀 안정되고 나면 물가 상승 끝나고 그러면 이제 뭐 연준이 금리를 낮출 수도 있겠네라는 기대를 했는데 8월 물가를 보니까 이 4개 말고 나머지 40%를 차지하는 기타 요인들이 물가 상승률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인플레이션이 특정 한두 가지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고 처음에 여기서 발생했는데 이게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미국의 지금 소비자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으로서는 뭐 내부에서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경제를 생각해서 물가 금리 인상을 좀 속도를 늦춰보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이 전 영역으로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멈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번에 연준이 물가가 올라가기 전에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못했죠. 그러면 금리를 그만 올리고 또는 금리를 낮추고 하는 것은 선제적으로 하냐라는 겁니다. 뭐 이것도 선제적으로 못했는데 무슨 능력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물가가 낮아지기 전에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고 금리를 낮출 때는 물가가 충분히 낮아지는 걸 보고 난 다음에 물가를 낮춘다는 겁니다. 정책 순서로 보게 되면 금리 인상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물가를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금리 인하는 물가가 안정되고 난 다음에 후행적으로. 그러니까 피봇이라고 하는 게 시장이 막 기대해서 뭐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막 기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물가가 진짜로 내려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을 두고 후행적으로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금리를 낮추거나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피봇에 대한 기대를 갖는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뭐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움직임은 뚜렷합니다만 여전히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고용은 거의 사상 최고치 수준입니다. OECD 국가들 전부 다 그러는데
고용이 워낙 좋아요. 고용이 좋기 때문에. 근데 경제가 왜 이렇게 안 좋다고들 이야기하느냐? 기업의 투자나 건설이나 이런 부분은 아주 심각하게 악화가 됩니다. 과거 한 20년으로 보게 되면 그걸 4등분으로 나눴을 때 나쁜 쪽의 4분의 1 정도, 절반보다도 더 안 좋은 뭐 그 정도까지 와 있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는 확실히 안 좋아요. 근데 소비는 과거 20년 동안에 4등분을 하게 되면 좋은 쪽에 한 4분의 1 정도입니다. 소비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 기업 투자는 굉장히 나빠요.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가 안 좋은 걸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이 반도체는 일반적으로 이제 특히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는 그렇죠. 개인들이 가서 저기 뭐 편의점이나 마트나 또는 이제 전자 매장에 가서 소매 매장에 가서 메모리 반도체 사고 CPU 사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대부분 다 이제 기업의 투자와 관련돼서 기업이 구매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이 기업 투자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소비보다도. 물론 다 좋으면 다 좋겠습니다. 더 좋겠습니다만 기업의 투자가 괜찮으면 반도체 같은 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자본재, 중간재 성격을 갖고 있지 최종 소비재 성격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소비는 전체 지난 20년 동안을 4등분해 놓고 보면 소비는 좋은 쪽이 4분의 1, 나쁘지 않아요. 투자는 나쁜 쪽이 4분의 1에서 가장 나쁜 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 정도 좀 머물러 있고. 근데 고용은 가장 좋은, 지난 20년 동안 가장 좋은 쪽이 있고, 소비는 이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나쁜 쪽에 물가죠. 물가 상승이 워낙 높고, 투자는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나쁘다고 하지만 이걸 다 모아놓고 보면 과거 20년에 한 중간 정도. 우리나라 경제는 반도체나 이런 기업 투자와 관련된 것들이 워낙 많아요. 우리나라 큰 기업들이 이쪽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 전반적으로는 이 중간 쪽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 물론 이게 11월 2일, 1일, 2일 FMC에서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 연준의 이사들, 그 다음에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투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 조금은 뭐 너무한 거 아니냐, 조금은 쉬어가자라고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준이 아직까지는 뭐 금리 인상을 끝낼 단계는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진정됐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개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에서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진정됐다라는 신호를 봐야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신호가 보이려 그러면 내년 상반기 말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뭐 늦봄, 초여름 정도가 돼야지만 그런 신호가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연준의 금리 정책에 뭐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